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정책으로 현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부동산 시세는 더 높아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가정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 김희수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센터장님,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 이 센터 이름만 들어도 귀가 솔깃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돈 걱정 많은 세대인데 네. 일단 제목 자체가 돈 걱정 없는 우리 집으로 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크리스천들도 있고 난 크리스천들도 있는데 와서 이제 뭐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주로 이런 걱정이 있죠. 돈은 얼마 없는데 네. 대출을 얼마를 끼고 결혼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걱정이고요. 또 뭐 은퇴를 앞둔 분들은 네. 평생 노동하고 일했는데 네. 이제 뭐 모은 게 하나도 없고 애들 결혼한다. 그럼 그것도 걱정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루 일상 중에 대부분의 우리의 걱정은 제가 볼 때는 예. 돈 걱정이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하고 대안을 찾고 좋은 방향으로 서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센터 이름처럼 돈 걱정 없는 우리 집이 또 돈 걱정 없는 우리 세상으로 좀 발전됐으면 좋겠는데 네. 요즘 사회를 보면 참 청년들은 청년대로 또 결혼하신 분들은 내 집 장만에 또 실버 세대는 노후 자금 걱정까지 다양한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걱정들에 대한 종류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그냥 한 인생의 걱정을 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청년부터 예. 네, 그냥 우리 모두의 그게 고민인 것 같고 네. 뭐 세대별로 이렇게 갈등도 있지만 고민이 비슷한데 네. 뭐 청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취업 문제가 제일 크죠. 네. 저도 취업을 한 25년 전에 했는데 네. 그때보다 저보다 월등히 좀 실력이 좋아진 후배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보다 직장 가기가 더 힘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이제 직장을 겨우 가도 그들에게 남겨진 그 학자금 대출도 있는 거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뭐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나면 또 뭐 30대 같은 경우는 이 결혼을 할지 말지도 고민이에요. 네. 이제 후배들이나 또 오시는 내방자들 중에 한 3년간 교제했는데 예.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늘 일찍 결혼해서 네. 일찍 결혼해서 돈을 모아라는 주의거든요. 그게 더 많이 모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또 안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는 네. 뭐 준비한 게 없는데 또 여자 입장에서도 뭐 부모님이 물어보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렵고요. 이렇게 결혼을 해도 해결된 게 또 아니에요. 네. 여전히 이제 또 맞벌이를 하냐, 외벌이를 하냐, 또 대출을 어떻게 그러니까 2년 안에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네. 전세금은 또 오르고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알콩달콩 살면 되는데 또 이제 한 40대가 되면 내 집 마련이 못한 분들은 결국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있고 네. 내 집 마련 하신 분들도 오거든요. 네. 그럼 또 대출이 남아 있는. 아. 예, 그래서 대출 열심히 한 10년 갚다 보면 아이들이 또 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 또 교육비가 또 들어가고 그렇게 또 다 갚으면 또 그럼요.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결혼하고. 대출 갚고 이제 한 인생을 보면 이제 회사에서 내가 나가야 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쉽지 않고 네. 어렵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고민의 종류가 세대별로 참 비슷하고 거의 닮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대별로 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가 돈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전략의 문제는 일단 마음이고요. 네. 그다음에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그거는 20대가 오던 40대가 오던 은퇴 예비자가 오던 삶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게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네. 뭐 두 분도 아직 뭐 결혼 안 하는 저는 했습니다. 네.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안 한 거 보이는데. 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지금 딸도 21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4, 5년 뒤에 직장을 가면 네. 제일 중요한 게 청년들을 돈을 다루는 태도죠. 사실은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도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급여를 어떻게 관리하고 돈은 무엇인지 어떤 철학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도 못 배웠기 때문에 네. 그걸 가르쳐 주지도 못했거든요. 네. 청년들 만나보면 개념 없이 돈을 쓰는 거죠. 막 사치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또 그 급여 받아서 또 쓰고 나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그게 급여가 적든 많든 네. 자기 급여에 감사를 하고 그 급여를 가지고 적절하게 소비하고
가치 있게 소비하고 저축하는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좀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40대로 넘어가면 네. 이제 자녀 교육, 그러니까 한정된 돈으로 자녀 교육이 무한대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네, 자녀 교육 때문에 싸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건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대화되는가 하면 네. 자녀 교육은 주로 이제 부인들이 좀 맡거든요. 예. 아이들 뭐 여러 가지 진로나 그건 남자분들은 돈을 벌고 집에 들어 물론 맞벌이를 하기도 하지만 네. 그럼 이제 남자들은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성적이 안 좋거나 싫어한다. 그럼 이제 아빠들은 그럼 안 가면 되지. 네. 사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안 가면 되지. 하지 마. 이러면 끝나는 건데 네. 또 이렇게 아내 입장은 그러지 않거든요. 네. 이런 갈등들도 근데 아이들이 이제 헷갈리기도 한 거죠. 엄마 아빠가 자기를 보는 삶에 대한 태도나 교육에 대한 철학이 다르니 이런 것들도 갈등이고요. 제일 사실 문제가 노후인 거죠. 네. 사실은 30대나 40대나 이런 분들은 현금 수입이 있거든요. 이게 네. 노동을 제공하고 경쟁력이 있을 때라서 어떻게 어려워도 재정이 수입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뭔가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네. 이제 노후가 되면 한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일단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기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네. 다른 노동력을 제공해서 인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수입이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40년 또 살아야 되거든요. 예. 100세 시대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 이런 60대들이나 예비 은퇴자들이 오면 사실은 막 이런 분들도 그래요. 뭐 임대 소득으로 뭐 이렇게 노후를 준비한다든지 네. 연금을 또 좀 들어야 되지 않냐고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일을 연장하는 거, 예,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삶에 대한 패러다임이나 사고의 전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그걸 네. 돈으로만 봐왔거든요. 예. 은퇴하면 얼마가 필요한지, 네. 얼마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만 걱정하지. 네. 내가 은퇴하고 나면 무슨 일을 통해서 내 삶을 연장하지? 어떤 일을 해서 100만을 벌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준비가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열심히 모으신 돈을 이제 노후 자금으로 써야겠다라고 계획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 자금을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 또는 집을 마련하는데 부족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경우도 심심치 네. 않게 보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곧 이제 우리 결혼 안 하시는데 네. 제가 아직 네, 부모님이 들어야 되는 거죠.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책을 몇 권 썼는데 네. 그 안에 4년 전에 나왔던 노후 책이 제목이 이제 노후 걱정 없는 우리 집인데 네. 그 밑에 서브 타이틀로 네. 자녀를 버려라. 자녀를 네, 왜냐하면 표정이 좀 굳어지는 네, 것 같은데요. 저도 딸을 3명 낳고 네. 늦둥이도 있거든요. 지금 8살이에요. 네. 이제 하나는 대학을 가고 하나는 초등학교를 갔는데 네. 이제 사실은 자녀 사랑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데 결국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대학을 보냈으면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되고 네. 어려움이 오더라도 네. 그들이 그 삶을 살도록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부모의 마지막 남은 자산을 자녀 결혼에 써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노후가 준비 안 되면 결혼해서 그 자녀 혹은 그 부부가 그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 의미가 또 생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부모의 노후는 자녀에게는 이후에 평생 갈등으로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좀 도와줄 때 좋지만 결국은 이런 거죠. 10을 주고 20을 내놔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려고 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좀 결혼해서 작게 출발하고 부모가 준다 그래도 만약에 없으면 노후 자금을 쓰게끔 하고 좀 내가 작게 소비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네. 이런 거를 만들지 않으면 받을 때만 좋죠. 20, 30년 계속 케어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좀 반대입니다. 네. 네, 사실 좀 씁쓸한 답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이 되면 일단 학자금 대출이라는 걸 받아야 돼서 결혼 전부터 빚을 많이 갚게 되는 상황이 놓이는데요. 사회를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 이 빚더미에 내동겨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빚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들어오시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빚을 안 가지고 살 수는 없는데 네. 빚에 대한 이것도 개념 정리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네. 하나는 빚 중에 자산에 투자되는 빚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할 때 전세 자금 네.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세 자금은 내가 빌리지만 이자만 내기만 하면 이 자산이 왼쪽에 전세금으로 남아 있거든요. 네. 없어지지는 않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올라가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내 집을 샀을 때도
집을 사면 빚이 생기죠. 하지만 또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그 빚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산에 투자하는 빚이라고 봤을 때 전 대학생들의 그 학자금 대출은 네. 자기 자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저는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청년들 강의할 때 청년들은 어떻게 돈을 모아요 그럴 때 청년들이 사실 죄송한데 돈을 모을 돈이 없어요. 네. 네. 청년들의 자산은 자기 몸과 자기 영혼이고 자기 삶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자산에 투자하는 게 학자금 대출이거든요. 네. 물론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면 그 돈을 대주면 되는데 그러지 네. 못한 거니까. 그래서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갖고 청년 이 사회로 나올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괜찮다. 그리고 평생을 갚을 수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될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이렇게 이 빚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한 거니까 단 너네들이 이제 직장 가서 돈을 벌 때 소비로 인한 빚이 있죠. 2년마다 휴대폰을 현금 주고 저는 사게 하거든요. 네. 모아서 사라. 기다리면 주신다. 이런 주의인데 일단 할부를 하죠. 네. 그러니까 네. 오른쪽의 빚은 어쩔 수 없죠. 투자가 된 빚이니까 네. 자기 삶에. 근데 급여를 받아서 여행을 할부로 가고 돈이 없는데 미리 빚지고 살고 이런 빚은 제가 지지 말자. 그러니까 네. 빚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과소비로 인한 거나 가치 없는 소비로 인한 빚은 지지 말자. 네. 하지만 자신에게 투자하고 집에 투자하는 빚은 감당 가능하다. 이렇게 좀 나눠서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층의 고민은 이렇고요. 또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결혼을 한 분들은 정말 전세 자금이라든지 사실 뭐 집 구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정말 매매는 상상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런 대출금과 관련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좀 좋을까요? 아까 이게 이제 정리가 되죠. 우리가 대출을 했을 때 자산에 투자되는 빚은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고 어떤 경우는 3억을 빚을 져서 집을 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집을 사줬고요. 근데 또 어떤 가정은 1억도 대출을 못 받게 했어요. 이때 기준이 뭐냐면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자기 현금 흐름의 능력인 예.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현금 유입과 유출에 비해서 어떤 잉여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 돈으로 대출의 원리금이 커버가 되느냐. 그러면 적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과감하게 집을 사거나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집을 살 때 네. 대출을 빌릴 때 대출 자체를 싫어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네.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예. 예,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볼게요. 한 5천만 원 정도를 빌려서 꼭 필요한 빚이에요. 네. 예, 그래야 또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아내는 싫어하는 거죠. 네. 대출 싫다. 근데 5천만 원을 빌려서 집을 샀다. 그런 가정도 있거든요. 혹은 1억을 빌렸다 그러면 30년 분할 상환으로 하면 네. 한 달에 40만 원이 안 나가요. 네. 예, 그러면 내가 맞벌이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이 남는데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를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나가면 그리고 사용 자산으로 집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또 어떤 집은 3억을 빌렸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 남으면 나가는 돈이 이제 한 100만 원 정도가 네. 나가잖아요. 그럼 이건 굉장히 수입의 반이 아니고 잉여금의 반이 나가는데 네. 이 부부가 둘째를 낳고 맞벌이에서 외벌이를 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가정에는 더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그 1억이란 대출이 이 가정에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건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감당 가능하느냐를 보고 두 번째는 내 삶의 계획이 네. 이게 지속 가능하느냐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대출의 범위나 파일을 좀 정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의 그런 재정을 관리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일을 시작하셨을까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예. 하는 거죠. 저는 원래 뭐 이런 일을 하려는 계획이 없었고 네.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저는 뭐 음식점, 뭐 커피숍 이런 거를 하려고 했던데 네. 이렇게 제가 학부 때는 법을 공부하고 네. 외국에서는 이렇게 경영대학원을 준비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네.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뭐 스토리가 다 비슷해요. 이게 또 부도가 난 거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네. 부도가 나고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뭐 한 20억 가까운 빚을 지고 아버지는 더 큰 빚을 지고 예. 온 집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또 이제 부산이 고향이거든요. 네. 서울로 와서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이렇게 돈을 관리하는 것도 배우고 돈에 대한 가치를 사실은 배우게 되고 네.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결혼할 때 34평 아파트도 사주셨는데 아. 그것도 딱지가 다 붙어서
예, 이게 지난 과거니까 이렇게 편하게 네. 말을 합니다. 예, 인생으로 되게 힘들었는데 당시에는 네.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서울 와서 방 한 칸부터 쪽방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컴퓨터 강의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구문 수학, 뭐 전단지 돌리기, 또 네. 교회 청년부 간사, 네.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우연하게 금융 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8년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금융 쪽으로 들어와서 저도 이제 금융 상품을 팔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제 아버지와 저의 경우를 보니까 이게 재테크의 문제가 아니고 삶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 봤으니까요. 네. 돈이 있어도 보고 네. 없어도 봤을 때 내가 돈을 다루는 걸 못 배웠구나. 그리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투자에 대한 어떤 원칙을 못 배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인도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간 적은 없는데요. 네. 그냥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데, 근데 그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18년간 상담을 하고 그 수천 건의 케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야기해드리면 저 이야기는 우리 집 이야기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또 듣고 네. 또 책을 쓰고 뭐 방송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재정관리 전문가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올바른 재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좀 전문가로서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잘 관리하라 이런 것들보다는 네. 올바른 재정 관리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30대 신혼부부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한 1년 뒤에 만나보면 돈이 네. 엉망인 거죠. 예. 왜 그러냐면 결혼 전에 썼던 패턴과 결혼 이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네. 이불로 하지는 않은 건 아닌데 바빠서 한 번도 정리 안 되고 1년이 간 거예요. 그러면 결혼 전에 자동이체 된 통장은 그대로일 거고 네. 돈은 또 따로 관리 분명히 할 거고 예. 예, 그러면 뭐 나름대로 뭐 얼마를 내서 저축을 하지만 여전히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 시스템은 뭐냐면 네.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나가는지를 예산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각자 다르게 써라는 거예요. 예, 돈의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건 관계없어요. 얼마를 쓰고 뭐 좋은 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가진 돈 안에서 예산을 세우고 없으면 기다리고 아까 빚 내서 소비하지 말라고 네. 했으니까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보는 거죠. 가계부를 안 해도 돼요. 네. 저는 가계부가 생각보다 어렵고 그냥 얼마가 들어오는데 얼마를 낼 건데 뭐 결혼한 가정 같은 경우는 생활비가 있을 거고 네. 용돈이 있을 거고 자녀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좀 나누어진 금액들을 먼저 나눠 놓고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각각 통장만큼만 돈을 써라. 네. 물론 신용카드 써도 되지만 네.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뭐 각자 집에 가서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얼마를 벌고 어떻게 썼지? 이게 맞을까? 이렇게 써도 될까?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를 각자가 맞는 방법들을 찾아서 네. 예산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질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현명한 재정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 김일수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